자, 11번 보겠습니다. 나카무라 스무르드 집행자 유형이 항상 머릿속에 5개 떠올라야 돼요. 고지, 협재, 관 이렇게 떠오르고, 자, 그 중에서 관료적 기업과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벌써 5개 중에서 뽑아놨던 얘기잖아요. 1번 결정자가 목표 정하고 집행자는 동의하고는 지시적 의미예요. 그래서 아니고 2번도 자,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협상형이죠.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3번은 많은 재량을 준다. 재량은 그렇죠. 실험과정이고. 4는 집행자가 통제, 정책과정, 지배. 이게 고지협재 관료적협과정이죠. 답은 4번이죠. 항상 5가지의 기본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해놓고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잘 보시면 돼요. 벌써 고전이야, 고전. 그러니까 결정자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집행자는 충실히 하면 돼요. 지시적 위임. 이때는 재량을 좀 많이 주긴 줘요. 하지만 동의는 해요. 동의. 항상 그래서 고지협전 할 때 결정자, 집행자 비교할 때 이놈은 결정자가 목표, 수단 다 정하면 이놈은 그냥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 전능 과정을 결정자가 지배한다. 보시면 돼. 이게. 자, 지시적 위임에서는 이놈은 다 정한데 동의한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행정, 협상적 재량을 준다. 그다음에 협상자형은 왜 협상하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자가 목표, 수단 정하지만 동의하지 않아서 협상한다. 뜻이고. 자, 재량적 실험가형은 재량적 실험가예요. 결정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만 갖고 있어요. 즉 문제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행자한테 구체적인 목표를 맡겨. 그러면서 광범위한 재량을 줘. 재량적 실험가. 자, 관련적 기업과정에서는 이거 하는 게 없어요. 집행자가 목표, 수단 다 정해요. 즉 전 과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정한 목표, 달성 수단을 갖고 설득은 시켜야 돼. 결정자를. 설득. 흥정도 해야 돼. 본인이 직접 만들었지만. 이게 고지협재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만 좀 잘 활용하면 되겠다. 거의 문제의 99.9%가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요 공드림 수업의 장점은 이미 다 오픈된 수업이니까 수업을 듣다가 이거 좀 궁금한데 하는 분들은 늘 옆에서 클릭해서 그 부분 찾아가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럼 다 이게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12번은 정책 학습 문제인데요. 요즘에 조금 나오는 흐름이에요. 주로 7급만 나왔지만 9급도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수단적, 사회적, 그다음에 정치적 학습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그거 익히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익히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내용들 익히면 되기 때문에 별로 설명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읽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제목과 뒤에 내용이 전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면 틀려요. 그리고 9급을 하는 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미 7급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수험생들은 불리했던 거지. 왜? 풀 근거가 없잖아요. 하지만 9급은 이제 놨던 거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기 쉬울 거니까 익히시면 돼. 자, 13번 같은 문제는 제가 적중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이것도 암기 필요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요 출제하는 사람이 보는 책에 강조되어 있길래 제가 책에도 싣고 문제 풀이 때 해봐서 당일시험에 나와서 적중시킨 문제 계속 나오는 중에 있고, 자, 직접성이 높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밑에 해설에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냥 하면 암기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거 막 낮다, 중간, 높다 많지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높은 것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자 했죠. 공정한 보직이 경정이다. 공정한 보직은 경정이야. 경정. 이렇게. 자, 앞자 땄으면 마무리해야 돼. 공기업, 정부 소비,
보험, 직접 대출, 경제 규제, 정보 제공 등이죠. 그러니까 정자도 두 개예요. 두 개. 정보 소비, 정보 제공 이렇게.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암기가 돼 있는데 뒤가 또 안 되면 안 돼. 이거 암기 꼭 필요해요. 자, 14번도 그런 연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복합이잖아. 경제 규제 나오고 경제 규제 직접성이 높잖아. 직접성. 경제 규제. 적어도 기억은 들어가야 맞는 말이에요. 조세 지출은 보통 조세 감면이 이것도 재면적을 배워야 돼요. 조세 지출의 의미는 세금을 쓴다는 말이지만 그건 조세 감면 내용이라서 인센티브가 돼요. 답은 이미 나오잖아. 1번, 2번. 기억 니은해갖고 1번에서. 자, 제것과 리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렵다 쉽다의 판단 기준은 정답이 쉬우면 쉬운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 4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 왜? 1, 2가 기억 니은이 쉽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 그래서 읽고 앞뒤에 있는 것들을 익히면 되고 이것도 연장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안다면 적어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죠?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직접 수단 찾는 거예요. 이제 직접 간접 찾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포인트로 밑에 있지만, 자, 직접과 간접을 따로 볼 때가 있어요. 아까는 직접성이 낮고 중간 높고인데, 높다 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거기에. 여기 더 있잖아. 정부 소비, 그 다음에 공기업, 그리고 경제 규제, 그 다음에 대출, 직접 대출이죠. 대출. 다 들어있어요. 금방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나서 자꾸 반복되는 중이에요. 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순하게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 알면 정말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란 암기 앤드 이해. 물론 먼저는 이해. 그 다음은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아서는 알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심장 가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답이 안 보여요. 암기할 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16번, 17번 등은요, 주로 정책 집행이 좀 쉽냐 어렵냐인데, 이거는 다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정책 의제 설정도 이게 채택이 쉽냐 어렵냐도 읽고 푸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 읽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이제 우측에도 나와 있지만 다 포인트가 딱 하나 필요한 것이 18번 문제고 16과 17은 읽어 보면 되는 거니까 참고로 비용부담자가 소수고 다수가 수혜자라면 이런 정책은 집행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다시 비용부담자가 소수고요. 그러니까 소수가 비용부담해서 다수가 혜택을 보는 정책은 집행이 어려워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이상하다. 왜 수혜자가 많은데 어려워요? 자, 비용부담자가 소수라는 거는 아는 소수예요. 내가 비용부담한다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항이 심해요. 어려워요. 반대로 비용부담자가 다수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게 해서 다수가 부담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이건 쉬워요. 이런 거. 그것만 유의하면 다 되거든. 네, 근데 18번 문제는 자 규모와 조직화에 따라서 집행이 쉽냐 어렵냐인데 밑에 해설이 있지만 공식이 하나 더 공식이 뭐냐면 자 해설 보세요. 규모가 또는 조직화가 약하면 무조건 집행이 쉬워요. 그 정책 대상자들이 수혜자건 희생자건 간에 그 집단 규모가 작아 또는 약해. 그러면 정부가 집행하는 대로 돼요. 왜? 저항할 힘이 없거든. 무조건 쉬워요. 강할 때가 문제야. 강할 때가. 봐요. 이 집단이 지금 잘 두고 답해보세요. 희생 집단이에요. 자, 요 집단이 수혜 집단이에요. 근데 요 집단의 규모도 작고 조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이 잘 되는데 잘 돼.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규모도 크고 조직이 잘 돼 있다면 집행이 어려워요. 강하게 반발할 거니까. 그렇지? 항상 수혜자는요 무조건 집행이 용이해요. 왜? 혜택 받는 거니까. 강할 때만 주의하시면 되거든. 그 이제 앞에 성격, 이제 구성상 보가 구성상. 자, 요 전체 지금 집단 구성 중에서 희생자 비율이 커요. 희생자가 더 비율이 더 커. 100이라면 희생자가 만약에 80이고 수혜자가 20이에요. 강한 상태에서 지금 규모도 크고
집행이 어려워 쉬워요? 어렵지. 지금 100명 중에 80명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수혜자가 80이고 얘가 20이면 쉬워요. 수혜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반반이면 어렵다는 거예요. 밑에 박스. 그러니까 구성상 수혜자가 클 때만 집행이 용이하고 같거나 더 작으면 집행이 어려워요. 자, 요것도 제가 사실은 이 당시에 제가 단과 수업할 때 적중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 안 할 때 저는 다 해서 다 맞춘 문제거든요. 쉬워요. 자, 보세요. 18번 문제. 1번 질문.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수혜 집단이 희생 집단보다 커. 집행이 쉬워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희생 집단이 크대.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조직화 정도가 약하대. 그러면 쉬워. 무조건 쉬워. 틀렸네. 답이 2번 나오잖아요. 공식 하나, 규모나 조직화가 약하면 무조건 쉬워. 강할 때 따지면 돼, 강할 때. 이해되죠? 나머지 쉬워요. 3처럼 비슷하대. 근데 조직화가 강하면 어려워요. 규모 관계없이 밑에 조직화가 약하면 집행은 쉬워요.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어렵게 보여. 근데 요거 하나 딱 알면 풀리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4번 지문에 힌트를 준 거예요. 조직화가 약할 때는 쉽다. 딱 던져로 푸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집행 내용이었죠. 자, 평가 가보시면 자,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나오는 게 되게 다양해요. 평가 문제는. 자, 1번 문제는 자, 1번하고 4번과 6번, 7번이 다 비슷한 문제 패턴이에요. 정책 평가의 유형 묻는 거예요. 자, 1번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나왔던 지문들이 뭐 총괄 평가, 형성 평가고요. 자, 4번도 평가의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넣는 거고요. 넘겨볼까요? 6번도 총괄, 메타 평가, 평가성 사정, 형성 평가. 7번도 평가성 사정, 총괄 평가 막 나오죠. 비슷해요. 나올 때마다 좀 추가되거나 할 뿐이지 내용은 다 중복이 되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은 총괄평가랑 형성평가죠.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총괄평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가예요. 그리고 원래 평가의 의미는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한 바를 이루었는가를 알아보는 게 평가니까요. 그래서 1번은 그런 의미 맞고, 형성평가는 형성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도중에 만들어가는 평가예요. 도중평가, 진행평가라고도 해요. 근데 포인트는 주체인데요. 총괄평가는 주로 외부자가 해요, 여러분. 원래 평가의 의미 자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평가는 남이 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정책이 가져온 효과가 있는지는 내가 하면 안 되고 남이 해야 돼. 외부 평가자가 하기 때문에 답은 3이에요. 근데 형성평가는 나도 하지만 남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 도중에 있단 말이죠. 수험생이에요. 공부하는 도중에 있을 때는 평가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는가? 형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는 나도 나를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친구도 나를 평가해 줘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집행이 끝나기 전이거든. 도중에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체를 좀 확인해 보자. 자, 2번은 평가의 목적인데요. 이거는 단순해요. 그냥 평가의 목적 익히면 돼요. 근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른 게 들어가도 맞게 보여. 이것들은 푸는 방법은 주어져 있는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제거하셔야 돼. 자, 이거는 앞에 자, 우리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앞에 핵심 정리된 것 중에서 100페이지 가보실까? 100페이지에 보면 26번에 청취평가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목적? 거기 있는 것들. 그거를 많이 익혀놓으시면 돼요. 제가 수업 때도 언급했듯이 주요 키워드 갖고 보시면 돼요. 제거하면 답이 나오고요. 대신 또 정책의 전 과정을 머리에 놓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정책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가 왜 필요한가? 평가란 집행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1번 지문은 그 대안들의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거든. 봐요. 그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비교 평가한 다음에 정보를 주면 결정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어감은 맞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 4, 5를 제거하고 풀어야 돼요. 이게. 이거는 쉬운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자, 3번도 단순한 평가의 절차라서 익혀놓으셔야 돼요. 익혀놓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는 풀 때 그냥 단순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익혀야 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익혀야 돼. 이거는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2나 3은 그냥 익히시면 돼요. 요령이 필요 없는 거니까. 4번은 옳은 것은 평가의 유형의 그 연장이에요. 자, 평가를 통해서 최선의 디안을 선택한다고? 아니잖아요. 이게 나와요. 디안들을 비교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선택하는 건 이쪽이 있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관계없는 거고. 또 2번은 양적 기법인데 관찰 면접이 있대요. 여러분 양적 반대가 뭐죠? 질적. 평가도 양적 평가, 질적 평가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양적은 수치가 수치, 계량적, 계량적. 질적은 약간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의견 같은 거예요. 면접 질적이지. 의심이 가요. 양 아닌 것 같아. 질 틀린 거고. 목적, 정보 제공, 책임. 이미 2번에 있는 그 목적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를 봤다면 아까 26번에 있던 그거 100페이지 있던 거 봤다면 답은 나와.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자 평가 연구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준실험 방법보다는 진실험 방법이 많이 해석된다? 바뀌어야 돼요. 진실험이 더 인위적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뒤에 나오지만 진실험, 준실험, 그리고 비실험 이렇게 이럴수록 실험이 좀 쉬워져요. 현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실험은 실험실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거라서 좀 이성적인 실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상 설명할 때도 얘가 실험 가능성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고 제일 높다라고 해요. 이것도 무난한 지문이에요, 사실은. 공부를 다 했다면 쉬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도 쉽고요. 2와 그다음에 4에 있는 그 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지문상 익히시면 돼요. 자, 5번과 뒤에 8번이 유사한 문제인데요.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정제평가에서는 타당성 문제가 거의 한 80%는 차지해요. 첫 번째는 네 가지 종류를 일단 익혀놓으셔야 돼요. 내적, 외적, 구성, 통계적, 결론 타당성까지 네 가지를 개념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1번처럼 키워드가 다 있다. 내적 타당도란 인과관계 문제예요. 외적은 자 특정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거를 다른 상황과도 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있다면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일반화 문제. 그게 이제 2번 그 내용이죠.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말이야. 다른 상황에서도. 구성은 조작화된 정도예요. 조작화된 정도. 조작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어려운 것들을 검증이 쉽게 바꿔주는 정도. 조작화의 정도가 구성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4번도 자 통계적으로 결론이 타당하려면 그런 말이에요. 설계를 잘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답이 어이없어요. 크리밍 효과, 호소원 효과는 내적 말고 외적 타당도 저이거든. 수험생 중에 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타당성의 내적, 외적 타당도 저희는 다 알아요. 모른다면 수험생이 아니고 아예 초보인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엄청 쉬운 거예요. 넘겨보시면 자 8번 봐볼게요. 8번은 이걸 이제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8번 문제. 그래서 청렴이라는 이론적인 구성 요소 저 뒤에 조작화되어 있는가? 이게 뭐예요? 구성 타당도. 2번은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갖고 해놨어요. 우연이 아니고 그 정책에서 기인했는가? 인과 문제, 인과, 내적 타당성. 3은 서울시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전국으로 넘겼다. 이거는 특정 상황, 다른 상황, 일반화 가능성의 외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은 타당성이지만 4는
신뢰성 문제거든. 그리고 타당성 문제가 나올 때 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여러분 평상시에 늘 큰 그림 그리자는 말 제가 제일 강조해요. 타당성의 종류 4가지. 내적, 외적, 구성, 그 다음에 통계적 결론. 이거랑 늘 대비하는 것이 신뢰성 또는 신뢰도예요. 이렇게. 이건 일관성 문제. 그리고 둘 간의 관계.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도 기억. 이렇게 총을 쏘는 사람 A, 이렇게 쏘는 사람 B, 이렇게 쏘는 사람 C라고 할 때 이렇게. 타당성은 정확성, 신뢰성은 일관성이에요. A는 정확성도 높죠. 타당성. 일관되죠. 신뢰성이 높아요. B는 일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어요. C는 일관성은 있어요. 타당성이 없는 거지. 요거 활용할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8번 문제는 항상 이 둘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서 그냥 읽으면 뭐구나 알 수 있어요. 비록 서울 7급에서 이렇게 내긴 했지만 읽으면 알만한 내용이니까 됐고.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의 유형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은 총괄 평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맞지? 대신 메타랑 이거를 좀 파악하면 원래 메타라 뜻이 뭐였어요? 메타라 상위 또는 근본. 메타 평가는 평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상급 기관 또는 3회 기관이 근본적인 평가예요. 평가를 평가하는 거 메타 평가라 불러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평가성 검토라는 것은 총괄 평가 전에 하는 거예요. 평가성 검토 전이죠. 평가성 사정, 평가성 검토. 그러니까 총괄 평가하기 전에 이 평가가 어떻게 누구한테 유용한가, 실현 가능한가를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일단. 자, 형성 평가 아까 봤지? 집행 중에 형성할 때 하는 평가, 도중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과 4 앞에 봤던 거고 2번은 알아두셔야 돼. 메타 평가가 뭔가. 그러니까 딱 중요한 게 딱 2, 3 그 내용이에요. 메타랑 평가성 사정만 하시면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1번 직전 착수 직전 분석 나오고 평가성 사정, 과정 평가, 총괄 평가가 나와요. 근데 시험 나와봤자 총괄 평가라는 의미는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사한 것이 하나 나와요. 유사한 것이. 인과 경로를 평가하는 게 인과 경로. 자, 여러분 협의의 과정 평가 가장 큰 규모는 총괄 평가가 있고요. 총괄 평가. 또 한 가지가 형성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게 과정 평가란 말이에요. 과정. 집행하는 과정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안에 또 다시 나누면 협의의 과정 평가예요. 협의의 과정. 이거는 인과 경로 알아보는 거. 인과 경로. 요 경로 파악하는 게 협의의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이 경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원인과 바로 결과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 원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가 이게 협의의 과정 평가인 거지. 그게 이제 4번 그 내용인 것이고.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다 맞게 보이거든. 하지만 추가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앞에 했던 평가 형태에다가 요거 지금 나왔던 4번에 요것만 추가로 하시면 돼요. 자, 9번 가보실까요? 9번은 이제 오류를 묻는 거예요. 오류. 그러니까 1종, 2종, 3종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까지는 100% 3종 오류만 나오다가 이때 처음으로 1종, 2종이 언급된 거예요. 저는 이 1종, 2종을 이거를 제가 2004년부터 제가 문제집에 넣었었어요. 이게 꽤 뒤에 나온 거야. 10년 넘어가지고. 제가 너무 앞서갔었나 봐요. 자, 그럼 가장 기본은 3종 오류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쉬워요. 이 니은처럼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예요. 잘못 파악한 오류, 근본 오류가 3종 오류이기 때문에 니은이 3종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2와 4로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종, 2종 알아야 되거든. 근데 표현이 어려워요. 일단은 기준은 1종, 2종은 반대로 보시면 돼. 일단 가장 쉬운 뭐냐면 1종 오류란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예요. 자, 잘못된 대안 또는 수단을 선택한 것. 이게 1종 오류. 그럼 2종은 뭘까요? 옳은 대안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자,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못된 대안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없는, 효과가 없는 대안인 거지. 효과가 없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1종 오류. 그럼 자, 기억 봤더니 정책 등이 효과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라고 한 것은 이게 2종이지. 봐요. 이게 2종은 뭐예요? 효과가 있는데 선택 안 한 거잖아 지금.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결론 짓고 한 얘기니까. 그러면 또 디귿 보세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런데 있다. 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1종이니까. 이렇게. 자, 반복을 하셔야 돼. 반복을. 그동안은 3종만 나왔지만 1종에서 이미 등장했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요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뭐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채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또 1종 오류야. 기무가설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검증해 온 가설이에요. 이거를 효과 없으면은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해 온 이 연구를 채택 안 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지금. 효과 없는 거 하겠노라고. 그래서 유놈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 표현이. 1종 오류에 대한 잘못된 대안을 선택했다. 가장 쉬운 말이야, 이게. 좀 들어가면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결론 냈다. 이것도 1종 오류예요. 이렇게. 2종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3종은 쉬우니까 됐고, 일단 1종은 좀 많이 봐놓자. 2종은 반대니까. 읽으시면 돼. 자, 10번은요, 타당성의 저해 문제인데, 머릿속에 좀 그려질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내적,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내적, 외적, 타당성, 저해 한 다음에 다시 내적이 다시 나누면 어떻게? 외제, 내제. 외제적, 그리고 내제적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이게. 선발 요인밖에 없어. 하나밖에. 선발 요인 또는 선정 요인 밖에 없어요. 기본.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더라?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다른 말로 호손 효과, 또는 뭐 다수적 철에 따른 간섭,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 문제, 그리고 클리밍 효과 등이 외적 타당성 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 10번 문제는 내적 타당성 위험 요소가 아닌 거니까 뭐 찾으면 돼? 이거 찾으면 돼. 그게 어디 있어요? 4에 있네. 다수적 철에 따른 간섭. 답은 바로 나오고. 자, 11번도 자, 내적 타당성 봐요. 내적 타당성 저 요인 중 내재적 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선발. 답은 3번. 바로 나오죠. 자, 12는 이 중에서 이제 이걸 응용한 건데, 이거는 딱 적용하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거는 읽어도 보셔야 되고, 아마 제가 수업 시간 때 아마 풀어보게 한 것도 같기도 해요. 실험하는 동안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유가 상승이라는 그 사건. 그러니까 혼잡 통행이라는 걸 통해서 교통량을 줄이려고자 한 건데, 그 실험하는 동안에 유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를 많이 안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행료를 증수해서 교통량을 줄인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생기는 사건 때문에 나온 거니까 바로 사건 효과 또는 역사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례 금방 나와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조합시키는 거예요. 조합. 여기 있는 것들. 지금처럼 무슨 역사 요인 또는 사건 효과, 뭐 성숙 효과 또는 성장 효과, 상실 요인, 통계적 회귀 또는 회귀 인공 요인, 아니 측정 요인 또는 측정 도구 문제 등등등 이렇게 갖다 그냥 붙이면 돼요. 뭐 A처럼 시관의 경과로 특성이 변했다, 성숙했다. 그다음에
전후 반복했더니 거기 익숙해서 이 시험 효과, 측정 요인 또는 시험 효과 또는 다른 사건 때문에 사건 효과 금방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조합의 문제지 어려운 거 없어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자,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복합적이죠, 지금. 옳은 것은 찾는 건데. 자, 역사, 요인, 성숙. 역사, 성숙, 회기는, 자, 내적인데, 외적 틀렸네. 틀렸고. 준실험의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맞네. 아까 우리 진실험 뒤에 나올 말인데, 준실험. 비실험이 있다면 얘가 내적 타당성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은 얘예요. 반대로 얘가 외적 타당성이 높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약점인 거지. 내적 타당성 자체가. 맞는 말이죠.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면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또 쉬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 3은 실험 대상자들이 대상이라고 알고 이건 실험 조작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내적 말고 외적 타당성 저에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도 이것도 내적 타당성 문제예요. 인과관계. 자, 내적 타당성은 인과관계의 문제거든. 답이 금방 보이죠? 자, 15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설명하는 연구 방법은. 자, 국가 7급답게 나온 거고요. 일단은 거기 있는 지문 자체가 어려워요. 비동질적 이것만 쉽다.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가 대표적인 준실험 방법이니까. 나머지 이제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통제 시계열. 그 박스에 있는 그 지문이 보통 책에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 실험 쪽이 그냥 쉬운 것 말고는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올 때는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7급용이에요. 7급이나 8급 같은 거. 좀 쉬운 시행은 잘 안 내. 마찬가지로 이거 문제 풀어서 익히셔야 돼. 이거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박스에는 지문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익혀놓자. 넘겨서 자, 16번은 자, 이것도 복합이긴 하고요. 처음 듣는 것도 있어요. 자,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 거. 1. 자,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전에 지운 그 내용이네, 지금 이게. 자, 요 그림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요렇게 총을 쏘는 사람, 요렇게 쏘는 사람, 이렇게 했었다 했어요. 그러면 자, 신뢰성이 높다면 얘하고 얘, 그렇죠? A와 C. 그러면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나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1번 틀린 거예요. 2는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 이게 뭐야 또 갑자기 낯설게. 설명되어 있지만.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보는 순간은 이게 되게 막 당황스러워요. 앞에 있는 말을 영어 딴 건데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3을 봤더니 진실험에 의한 대상에서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일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잖아 지금. 요 진실험을 만드는 방법이 뭐야? 실험할 때 이게 무작위 배정이다. 무작위 배정. 자, 무작위로 배정했을 때 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성질이 같아지는 거니까요. 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내용들이야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떠나서 3으로 풀면 돼요. 2번 아무 의미 없어요. 1번은 알면 좋겠지만 필요 없어요. 3을 알면 되거든. 자, 진실험과 준실험은 둘 다 실험 집단하고 그리고 요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하고 하는 실험이잖아요. 그치?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 두 집단 간에 동일성이 확보됐냐 안 됐냐예요. 진실험은 확보가 된 실험이고 준실험도 요 이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있긴 있지만 성질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런 차이기 때문에 답은 쉬워요. 자, 우려가 필요한 것은 답을 잘 고르는 거예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외적 의심하셔야 돼. 내적이 아닌가. 그러면 답은 보이게 돼 있다. 됐죠? 작은 양의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수업을 듣는 분들은 너무 양쪽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두꺼운 거 버거워요. 문제도 비슷해요. 그러지 말고 얇은 책을 많이 반복하자. 반복해서 지문 잘 숙지하시고 반복하다 보면요 알아서 응용력이 생겨요. 절대 양으로 하지 말고 질로 하자. 그래서 반복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꼭 답 고르는 게 다는 아니고 답 고르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좀 딱 받아봤는데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것도 있다. 그럴 때 다 읽어본 다음에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느껴보셔야 돼. 그냥 답만 확인하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맞췄지? 과정.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제거하고 이건 내가 알아야 될 지문인데 몰랐네? 복습하고 학습하고 이거는 몰랐지만 답과는 무관하니까 답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한번 익혀보고 이렇게 하시면 한 문제도 많은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반복되면 시간이 줄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실력이 짱짱 빵빵하게 들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17부터 21까지는 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문제, 여러분. 법률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익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을 내는 사람들은요, 법을 응용하는 게 아니고 법에 있는 걸 알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알고 있냐. 그러면 알면 되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봤더니 정말 단순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만 드렸었는데 법률 특강을 되게 많이 해요. 딴 데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법을 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번 완강을 하려면 계획 잡아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우리 커리어는 없다 보니까 애매하긴 한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마 할 용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니까. 자, 17번은 평가의 종류예요. 중앙정기관의 자체평가. 지자체의 자체평가. 중앙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라는 건 없어요. 자, 합동평가라는 것은 지자체한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동해서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예요. 이게 지자체라면 이게 지자체라면 이게 행안부 장관 플러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하는 평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놈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쓰는 말이에요. 답이 아주 쉬운 문제거든.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되고. 자, 18번은 100% 법에 있는 지문을 뽑아낸 거예요. 2번처럼 숫자가 나오죠. 암기하셔야 돼요. 3분의 2. 이거 문제 몇 개 있어요, 답이. 민간위원이 그 평가위원회 3분의 2가 돼야 돼. 2분의 1 말고 3분의 2. 틀린 거고요. 밑에 참 틀려요. 옳은 거 찾는 거긴 하지만 그다음에 1번도 숫자가 있네. 2년마다 말고 3년마다예요. 그리고 3도 봤더니 거기에 숫자가 나와요. 위원장은 2명, 15인 막 나오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질문인데 재량인지 아니면 의문지를 물어봤어요. 해야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문제 법령 볼 때 제가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법령 읽는 방법은 주체, 객체, 그다음에 의문지, 재량인지, 그리고 숫자. 숫자도 일반적인 숫자는 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좀 특이한 숫자를 하시면 돼. 과반수 당연한 거잖아. 할 필요 없지만 3분의 2 하셔야 돼. 이렇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5번도 국무총리가 합동평가 말이 안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2013년도 문제. 17번 문제는 2017년도 문제. 하나는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해결했다 하더라도 17은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19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특정 평가를 자세히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이 참 애매해요.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립해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게 뭐지? 특정 평가를 알아야 되거든 또.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통합평가하는 것이다. 특정 평가나 재평가 주체는 국무총리예요. 맞는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총리가 하는 거니까 약간 하향식이에요. 그 이유가 정권 차원에서 관심이 있을 때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성과 관리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특정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있는 종류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평가의 이론적인 태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1번은 관계없는 게 들어간 거예요. 아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와 B에 대한 특징이 나올 때 A, B가 들어올 때 바로 고르기 쉬워요. 근데 얘가 보통 비교하는 지문인데 내용인데 A도 B도 아니고 이게 C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긴가? 민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 이런 게 어려운 문제.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법률은 100% 아니에요. 법도 있지만 그 법의 취지를 묻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 7급이잖아요. 7급. 자, 20번도 마찬가지. 자, 우리 그 법에 나와 있는 평가 대상을 이제 응용해서 묻는 거예요. 자, 우리 평가의 대상 그러면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만큼의 기초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과 지방의 소속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이게 됐어요. 자, 중앙행정기관에 어떤 게 있어요, 보통은? 부처청. 18부, 5초, 17청 있잖아, 지금. 그쵸? 이건 뭐가 좀 궁금해, 소개는 이거는? 종류가 다시 뭐 공기업, 뭐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다시 나누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다시 나누면 뭐 기금관리형, 그다음에 위탁 병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은 김포시하고 도로교통공단. 김포시는 어디 있어요? 지자체, 기초지자체거든. 맞는 거고. 도로교통공단은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근데 또 관세청장은 청장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것이 자체평가위원회거든요. 맞아요. 일과는 맞는 거예요. 근데 자, 3이 어려워요. 행안부 장관이 합동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지가 이거는 시행령이 나오거든. 법도 아니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 4 봤더니 기재부 장관이 평가위원회 위원이래요. 자, 3과 4가 어려워요. 1과 2는 이 둘 응용하면 돼요. 근데 3, 4가 어렵고 밑에 있지만 시행령이나 법에 있는 것들은 다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읽고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법을 그래서 그 3과 4 지문 때문에 우리가 법률의 특강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쉬울 건데. 예. 그래서 이런 게 시간 되는 만큼 볼 필요가 있는 거라서 항상 법을 옆에 놓고 나올 때만이라도 찾아가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이거는. 자, 법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20번에 있는 1과 2에 대해서는 이걸 설명해 주면 풀리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나머지는 익히시면 돼요. 됐죠? 자, 쉬었다가 보실게요.